오늘은 생태마을 숙박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생태마을은 여기가 1생태마을입니다. 2생태마을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2생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의 집이 4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이 제5생태마을입니다. 이제 문경도 바로 카라반 12대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건설사 선정해서 숙박시설이 27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또 우리 다볼교우들 제주도 여행 갈 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마 거의 매일 미사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5개 생태마을을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비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거기서 25년 이상 산 수녀님들도 있고 우리 신부들도 거기서 5년 살고, 저도 한 11년 정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이게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서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사람 간의 관계 단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미사를 걸으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강제로 성당에 못 오게 하니까, 특별히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핑계결에 성당에 발길 주지 않고 성당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담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힘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주일미사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제 바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도 92세세요. 요즘 조금 넘어지고 이래갖고 건강이 좀 안 좋긴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을 때 아들이 온다고 4시간 목욕을 했대. 4시간 목욕을 하고 또 옷도 2번인가 3번 갈아입으셨대요. 예쁘게 아들한테 보이려고. 그날 요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거의 안 일어나셨는데, 그날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같으면 정말 매일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고 본인이나 100살까지 자식 기대 안 하고,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요양원을 가느냐, 요양병원을 가느냐,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요양원도 안 가도 되고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지금 계세요. 물론 이제 누나하고 아들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예 본인 집은 아니고 어머니 집에 와서 24시간 같이 잠을 자는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참 행복한 소리를 하신 거죠. 밥도 입에다 떠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또 65세 많이 은퇴를 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생태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평창의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2박 3일 사용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한 번 오시면은 또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으니까 이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도 있고 황토집도 있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단도 안 내려가고 그냥 평지만 하는 방들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이제 직원 기숙사는 영월해져서 여긴 다 방이 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평창, 문경, 제주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식대는 끼니마다 10,000원을 받습니다. 10,000원이라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유기농 식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5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되살림 회원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볼사이버 성당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2순위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신 분들 역시 우선입니다. 잠비아에 우물 파고 학교 짓는데 또 지금 간호대학도 짓고 여러 가지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우선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록이 다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어느새 43만 1,000명이나 됐어요. 곧 있으면 43만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속초, 제주도에도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 달까지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빈날이 많으니까 생태마을에 연락하셔서 강릉이든 속초든 제주도 날짜 잘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숙박비 무료고 또 뭐 거기 먹을 거 싸갖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바닷가도 가보니까 또 회도 해산물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되살림 회원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끼다 똥 된다. 그냥 뭐 70에 80에 불안해갖고 제가 노인연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 원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5만 원 다 쓰라고 그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40만 원 32만 원 부부가 받으면 32만 원 혼자 받으면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도 나오면은 그냥 그달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청국장 가루 한 달 3만 원, 2포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그냥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김형석 연세대 석자 교수님은 104세이십니다.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활동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100살도 이제 넘어서서 110살까지 사는 인생이 곧 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마 110살까지 사는 세대가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보올 사이버 성당 교우들 모두 걸어서 100년을 사는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데서 놀이 삼아 제5생태 마을까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데 부동산 투어해서 다볼 교우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해도 좀 마련하고 부산 쪽도 마련하고 울산 쪽도 마련하고 서해 쪽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잠비아 갔다 오면은 8월 달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젖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5,000명한테 빵을 먹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고 또 5,000명 먹일 때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눠줘라. 그랬듯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들 맛있는 풀을 뜯기게 하듯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숙박비도 안 받고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이번에 상반기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기본 월급에 특별 보너스 2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직원들은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살림 후원회원님들이 27년 동안 저를 도와 생태마을 5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요.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하루에 5명, 어떤 날은 10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납니다. 대살림 USA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늘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13,000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샌버나디노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원회원들이 1,000명, 2,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농장을 만들어 그들 배를 굶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배부르게 먹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잠비아 에코카사리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 주시면 지구 가열화,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는 끝났고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보일러를 뗀다 이거예요. 보일러. 이제 끓는 거죠. 끓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탈석유, 탈석탄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는커녕 지옥 지구를 물려줄 것입니다. 잠비아 시내도 지금 하루에 지금 막 천세영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19시간 공급을 못 해준다고 그래. 시내도.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부탁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땅도 넓으니까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갖고 우리 지금 에코카사리아는 태양 발전소를 차려놨어요. 근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그야말로 아주 크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로 생태마을 운영하는 자금은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과 소소하지만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액수, 저는 늘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43만 명이 구매를 해주시니 저는 엄청나게 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도 아주 솔직하게 만들고 유통은 요즘 우리나라 택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택배 잘 돼 있고 소비자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탄탄한 신뢰의 끈이 있죠. 또 청국장 가루 드시고 많은 분들이 변비, 혈압, 당뇨뿐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리고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살리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 처음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했더니 제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 민족의 한국장이라고 이계호 교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바빠서 그걸 자세히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아프리카 다녀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문경, 제주도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니다 길에서 지쳐 죽을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지구적이라 그렇지 저같이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하다 부도로 맞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안 돼 망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느님 돌보심으로 그리고 다볼 교우들 덕분에 또 제 강의는 거의 온 국민이 다 듣는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막 세금 떼어먹고 다른 데 돈 빼고 이러면은 불안할 텐데 세금도 낼 거 내고 다 내고 돈 빼갖고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것도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귀양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 돈이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사업도 안 하면 되지. 생태마을 이거 평창도 완전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 있게 쉬게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0명 단위로 오면은 저도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강의야 유튜브에 수도 없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강의도 요즘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까지 그래서 좀 불안해요. 전쟁도 해서 답답하고 지구 가열화, 보일러화로 전 세계가 환경재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50도가 올라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기쁜 소식도 멈춤 없이 전할 것입니다. 요즘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을 보면서 신앙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냉담도 풀고 또 성당을 찾아서 기도도 하시는 많은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은인 덕분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느님 일을,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숙박시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행복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데 저도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이게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럼 행복하게 밥을 먹고.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자인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한 애.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만 주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3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3군데가 찢어져 갖고 3번.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 청. 이팔이 16 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2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까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어. 그럼 그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 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무르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와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좀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을 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올리는지 내 바지에서 올리는지도 몰라. 예.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니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의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따르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 다음에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2달, 3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2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선교에서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다라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은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2권, 3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1,000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냐? 눈알을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올해 20명이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 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 것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숙제가 뭔지 알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사전 의료 의학 지향서. 그러니까 나는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한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말기 암.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 여러분들 80살 넘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져요. 왜 죽어가면서 갈비뼈 부러뜨려가면서 죽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큰 숙제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87세에 떠나셨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87세에 한 2달 고생하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있어서 괴로운 것과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연을 애써 붙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을 유지하면서도 자신과 맞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혼자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변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도 그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길입니다. 그것이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해도 평생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굳이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입니다. 물론 혼자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쓸쓸함을 당당하게 견뎌나갈 수 있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있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봉사활동도 나가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도 차려보세요. 노후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을 건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이가 들어 야외 활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내 줄어들었을 때에는 곁에 있는 배우자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모나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더 많이 줬으니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며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요. 소중함이랑 원래 옆에 있을 땐 모르고 잃기 전까지 알게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냉정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쁜 말로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은 분명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늘 곁에 함께 지내는 이가 없다면 이는 자기 스스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아끼며 또 매일 스스로에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성인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서 행복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굽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고통이 됩니다.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들 만나면 마냥 좋았지만 중년의 고개 턱을 넘은 나이가 되니 마음을 가꾸며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럿이 모여 시시콜콜한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제 버겁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줬다가 안 갚아서 독촉하면 돈 있다고 무시한다면서 욕 얻어먹고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줘서 연이 끊어집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왔고 혼자 가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롭게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내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나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갑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열린 시각으로 살아가며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창의력과 탐구심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특히 호기심은 인생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성장을 돕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워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보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 되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